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자, 당신이 잠든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환율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 좀 내려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선물 시장도 흔들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도 하락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엔화 시장은 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5월에 이미 주시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 자체가 시장에 미치게 될 예견하지 못했던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의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는 또 처음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0.2%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물론 큰 폭의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8월 시장은 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친 8월과 불안한 눈빛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초록색 종목과 빨간색 종목,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이 엇갈리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형주,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려웠던 간밤 미증시 분위기였고요. 8월 증시가 좀 어렵다, 거친 8월과 불안한 눈빛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이유가 있습니다. 톰 리, 월가의 대표적인 시장 낙관론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8월의 증시 하락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950년 이후에 살펴보니까요. S&P 500의 8월 평균 수익률이 0.01%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8월의 증시 상승 하락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상승했던 비율이 55%, 절반보다 조금 넘는 비율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물론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의 평균 하락률을 살펴보게 되면 3.2%로 S&P 500 지금 현재 수치로 살펴봤을 때 150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7월 말까지의 한 해의 상승률이 15% 이상이었던 해를 따져봤을 때는 8월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모습, 1.4%가량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2020년에는 7% 상승폭 보여줬고요. 2021년에는 2.9%로 물론 서머 랠리를 누렸던 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을 이어왔던 S&P 500 지수였기 때문에 8월의 증시 환경은 거칠 것이다. 하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좀 얕을 것이다라고 월가 낙관론자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준 톱니였습니다. S&P 500의 목표치를 5,000으로 제시를 하는 관점도 함께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S&P의 목표치 4,400에서 5,000으로 제시를 했는데 물론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도 7월까지 5달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8월 이후의 시장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의 이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실적 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요. AMD와 캐터필러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AMD가 AI 관련 코멘트를 내놨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AI 관련 계약이 이번 분기에 7배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지금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는 재료인 AI, AMD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AMD가 이번에 내놓았던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시장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실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 건설 경기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철근을 좀 덜 썼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순살 아파트 충격이라는 헤드가 많이 붙어 있는 부분 보셨을 텐데 지금 미국의 건설 경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캐터필러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매출도 분명 많이 늘었습니다만 북미권에서만 나온 매출이 32%의 비중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건설 경기 활발하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순이익이 75%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의 투심이 꺾이게 되면 국내도 역시 건설 그리고 기계 쪽으로 매기가 쏠리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북미권에서 분명히 시장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미국도 초전도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이 초전도체 이슈입니다. 물론 초전도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핵심은 상온, 상압에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구리와 납을 이용해서 상온과 상압을 견뎌내는 초전도체 개발을 했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관련주로서 미국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는 기업이 바로 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는 기업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무려 120%의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정규장에서는 60%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시간 외에서는 지금 표에는 1.2%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한 4%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요. 초전도 전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도 이 초전도체 전선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LS 그룹주의 하나죠. LS 전선이었는데 당시에 발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초전도체 전선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쿨링 시스템을 함께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당시에 시장의 관심에선 조금 더 멀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주가 이렇게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핫한 이 테마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닌주 앵커와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앵커님 어떻게 국내 시장 보면 좋을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초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초 대박 할 때 그 초예요.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게 정말 나오면 세상이 바뀔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문과라서 이해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본 후에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겠습니다.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전류의 저항이 없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모든 물건은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전기가 통하는 게 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부도체. 부도체는 딱 봐도 전기 안 통하게 생겼죠. 나무, 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전선 그래서 쓰이잖아요. 구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적인 성격,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중간 성격이 바로 반도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반도체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재들이고요. 반도체 등 이
도체도 그렇고 모든 전자 가전기기에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늘 전기 저항이 있습니다. 전력이 통하는 모든 곳에 적건 크건 전기의 저항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저항되는 만큼 전력이 날아가 버려서 손실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 돌아갈수록 열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휴대폰 오래 이용을 하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볼이 뜨거워질 정도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PC, 슈퍼컴퓨터를 돌리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고온이 되면 또 망가지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전기가 잘 통하는데 전기 저항이 아예 없는 것, 조금도 없는 것, 제로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초전도체인데요. 이게 정말 실용만 되면 적용 범위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반도체 등등 각종 기기에 적용을 하면 발열 아예 없겠죠. 그리고 저항이 없고 연료 소비 효율이 무한되기 때문에 자기 부상 열차나 전기차, 나르는 UAM, 나르는 전기차 이런 탈 것에도 다 적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아주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로봇이나 방위 산업 등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었는가? 사실 처음 발견된 건 100년도 전의 일입니다. 1908년에 최초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열심히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진전이 없었고 상용화도 할 수 없게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초저온, 극초저온입니다. 마이너스 영하 200도 이하에서 그리고 고압 100만 기압 이상에서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지금 적용은 하는데 아주 소수에만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MRI인데 MRI 그래서 이제 가동을 할 때 옆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통이 같이 있거든요. 액체 헬륨으로 계속해서 냉각을 시켜줘야 합니다.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MRI가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온에서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정말 성공을 해서 세계 과학 질서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체크해야 할 부분 분명 존재합니다. 7월 22일에 고려대 연구진이 이 초전도체 만드는 방법을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언스 같은 이제 검증된 논문 올리는 곳은 아니고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데 아카이브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검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면서 전 세계 과학 연구소에서 이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어 왔었고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도전하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어제 미국의 과학자가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오후장에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만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대로만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 제대로 불가능한 구현 방법이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적지는 않고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꿈에 집중을 하면서 수급 쏠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꿈이 실제와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이 논문 검증이 잘 되지 않거나 이것이 실생활에 실제로 양산을 할 때 불가능하다라는 판명이 나온다면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꿈에 더 집중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초전도체 이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처리를 해야 하고 합금이나 금속 가공 등의 특수 제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랑 살짝 스치기만 해도 관련 주식으로 엮이면서 중국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테마지수 5.66% 뛰었고 이게 우리나라 연구 논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한가가 4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20% 급등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비철금속 테마와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급등한 추가 상승을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 논문에 대한 평가와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꼼꼼히 들여다보시면서 발빠른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겠습니다. 성장주의 키 맞추기 혹은 소외주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주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등장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어제 이 성장주 대표 주자 안에서 배터리는 쉬었지만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동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외주의 관점에서 보면 소외주는 바이오, 플랫폼, 게임, 금융, 카카오뱅크 주도죠. 그리고 음식료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 맞추기라고 하면 배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덜 오른 성장주가 키 맞추기 성격으로 올랐을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많이 쉬었다 하면서 수급의 확산으로 보면 소외주의 반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하락의 빌미가 좀 있었는데요. 이 키 맞추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진짜 하락의 이유라기보다 핑계거리라고 해석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배터리 하락의 빌미가 주요 임원 장내매도 이슈였는데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셨죠? 지난주 이미 오픈된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BM과 금양의 주요 임원들이 장내에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부분 이게 결제일 기준이고요. 매매 체결일로 보면 마이너스 2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는 한 25일, 26일 처분 추정입니다. 이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어제 갑자기 이것 때문에 내린다 이런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수급의 이동 확산 측면 보겠습니다. 여기 줄 하나 거주세요. 예, 수급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온기 확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다우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한 달간 4% 오를 동안 다우지수는 아웃퍼폼하면서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7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상승률이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ADR 지표 가끔 이제 체크해 드리는데요. 기술적 지표죠. 이게 120%를 넘어가면 과매수라고 해서 과열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80% 미만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많이 팔았다,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80% 밑에서 움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인데요. 전일 종가상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의 확산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이제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시간 외거래에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걱정입니다. 자,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섹터들, 헬스케어, 로봇, OLED 최근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 위주의 강세 눈에 띕니다. 자, 키 맞추는 섹터와 점검 사항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에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패키징 공급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호재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면 이 과거에 TSMC가 엔비디아에게 주문을 받아서 GPU를 만들어주고 SK 하이닉스의 D램인 HBM을 GPU에 연결해서 최종 H100이나 A100이라는 AI 반도체 모델을 만들었죠. 그런데 삼성은 이 파운드리하고 D램, 메모리 반도체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TSMC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빛을 크게 보진 못했는데요. 워낙 이 물량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TSMC 공장 다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사업을 맡기기로.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H100을 만드는 패키징 사업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는지는 지속해서 보셔야겠고요. 대장주의 진영별 종목과 네이버의 진영별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내일과 모레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24일에는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네이버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주가가 고공에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바이오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플랫폼과 바이오의 공통 분모, 금리 인하나 금리 안정 시에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바이오 체크해드릴 때 같이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커의 당첨사였습니다.